그래서 두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그 선생님 강연에서 저희가 선생님 다큐멘터리도 보고 얘기 들은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인디 영화를 찍는 분이나 뭐 독립영화 찍으시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괴짜 같은 성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편견도 좀 있고요.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좀 좋아하시면 커서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어린 시절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어떤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셨는지. 저 이번 지금 그 상영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 어렸을 때 그 옛날 사진을 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예전 사진, 예전 글 보고 막 1800년대 그런 이제 초반 사진들 있잖아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런 도감 같은 거 사다 주시면 밥도 안 먹고 그런 거 먹었어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진짜.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그거 별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영화는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영화도 취향이나 다들 취향이 있겠지만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그때 기억만 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독립영화로 저희는 이제 일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독립극영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괴짜들이 가끔 제주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괴짜는 아니고요. 네. 좀 재밌는 분들 많아요. 이 사고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남다르거나 상상력 자체가 풍부하신 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근데 뭔가 좀 상업영화판으로 가면 확실히 이제 상업영화는 돈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는 낭비가 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들이 조금 절제이 되는 것 같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영상들 보면 큰 외삼촌을 쓰셨던 얘기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던데 어렸을 때부터 혹시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얘기를 보셨다든지 옛날 사진을 보셨다든지 혹시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옛날 사진을 워낙 좋아해서 제 어릴 적 사진 보는 것도 진짜 좋아했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사진만 이렇게 뭔가 주석 같은 걸 달아놓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워낙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전에 처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겠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을 다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바꿔보고 싶었는데요? 와, 이게 녹음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상하다. 시킨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이 장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독립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는 특히나 이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게 맞거든요. 지금도 그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겠다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사회 변혁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집회에 나갔다가 저런 삼각대를 들고 이렇게 카메라가 고정되어 탁 들고 그 집회 현장을 막 휘젓고 다니는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와 근데 나는 이거 다른 거 못하게 저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워낙 등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컸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판에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10년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요 감독이 됩니다. 네, 버티기만 하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버티기만 하면 누나가 박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이 버티면 맞습니다. 10년 버티면 이 감독들이 덕분에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업 영화를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좀 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배우요? 같이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많이 해봤었는데 지금은 딱히 없네요. 어렸을 때
제가 나문희라는 배우를 참 좋아했었어요. 고수심이라는 배우도 참 좋아했어요. 그것도 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생긴 것보다 나이가 적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극영화를 만드는 일이, 상업영화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에 예전에 이제 그런 극영화도 공부를 했었고, 하고 싶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어찌됐건 위압들이 있을 테고, 이 제작 시스템은 있기 때문에. 근데 독립영화는, 보셨잖아요. 이 카메라 하나, 이 삼각대 하나면, 네. 극장에 개봉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양만큼,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제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나의 생각들과 나의 상상력들이 이렇게 제한받을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고 영세하지만, 구사하기 힘들지만, 이걸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독립영화가 맞는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상업영화가 아니라 극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10년째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맨날 주인공만 갖고 이야기는 맨날 바뀌는 시나리오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찍으시는 영상들도 있을 테고 전반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야 하는 자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선생님께 듣기로는 대한뉴스 같은 것들 많이 찾아서 그게 삽입한다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주로 그런 기록물들은 어디에서 많이 찾으시나요? 일단 KTV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KTV 자료를 동명한 분 중에 현찬영화라고 해서 과거 뉴스릴만 가지고 영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외국인 아시는 보편적인 방식인데 한국에는 거의 그분 혼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한뉴스를 다 복사를 했어요. 온 집이 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분이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기록해놓은 방식, 아까 보셨던 관광대처럼 그들이 기록해놓은 어떤 그 시선들을 이렇게 비틀고 현재화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과거 뉴스만 보는데 현재가 보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요청이 뭔가 이제 영상이 필요하던 그분한테 항상 부탁을 해서 서치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합니다. KTV 들어가 보면 영상 역사관인가요? 영상 자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보면 KTV에서 하는 그 안에 보면 KTV 있어요. 서치할 치면 쫙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이미지와 사운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이미지와 사운드를 머릿속에 내 감각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텍스트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텍스트, 언어를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텍스트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내 이야기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이게 확실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감각이나 어떤 직관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텍스트화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 사전조사, 자료조사를 할 때 저희는 텍스트를 가지고 도서관 가서 당시의 자료들, 논문들, 그다음에 현재 기록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써놨던 것 중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대사가 제 꿈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 사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하긴 한데 집 걱정 없고 의료비 걱정 없고 교육비 애들 걱정 없는 세상에서 아카이빙시에서 영상과 다큐멘터리와 영화와 문서들, 보문서들 안에 살고 싶은 게 제 하나의 꿈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한다고 항상 카메라 들고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딱 60분이면 60분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상은 60분 1시간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찍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들을 사실은 텍스트와
컨설이 대부분 다 아카데믹에서 시작된다는 거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영화를 찍는 기간 중에 네. 선행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는 자료조사를 하고요. 그 자료조사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찍고 싶은 분들, 이야기에 있는 분들을 카메라 없이 찾아가서 만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 내 카메라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제가 카메라를 들어도 어색해하지 않고 저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실 정도가 되면 이제 신뢰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찍고요. 보통 그리고 나머지 1년 편집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찍고 사는 분들이 아주 평범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노숙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마치 인류학자들이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동화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시다가 있었던 어려움이 없었나요? 뭐 제 영화 이제 원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판에서 별명이 하는 그 가족 갈아서 다큐하는 사람이라고 주로 제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네. 가족들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뢰관계를 맺지 않아도 사실은 항상 응해주시는 분들이고 제가 좀 또 이렇게 옹호적이어서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도인가 3년도인가 작년에 상영회를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가면놀이라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둔 부모님들 모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3년, 4년 정도 이제 부모가 같이 활동을 하고 지내왔었고 이분들이 활동을 이제 찍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인터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자식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알아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3년 정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영화 나와야 되니까 한 번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라고 하는 게 이게 마냥 할수록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은. 한 번에 하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 조연출이 또 갑자기 에코드부터 안 부는 이런 창극을 보여서 한국의 이야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좀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계신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는데 공감독이 우리한테 부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뭔가 이해하고 배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는 그들과 정말 딱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이게 뭔가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구나. 내가 만약에 그들을 이해하고 활동했던 거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그들에게 깊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겁먹고 못하는 사실 나는 함께한다고 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였구나라는 엄청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제 지원 중에 하나는 학자가 얘기한 거긴 한데 사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특히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고통들을 이렇게 타자화하는 쉽게 접근하게는 만들죠. 사진이라고 하는 거, 영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쉽게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상처들을 쉽게 또 버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동영상과 사진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좀 동의 좀 하거든요. 내가 그들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깊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진심과 진정성을 갖지 않으면 찍기가 힘들고 게다가 그 영상이나 사진은 그런 또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소외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깊이 있는 준비나 그 관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아픈 이야기는 잘 안 찍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다큐하면 보통 이제 사회적 전체적 이슈, 아픈 이슈들을 얘기하지만 그걸 찍는다, 제가 그 소재를 택했다 해도 그 이야기를 좀 부각시키는 영화는 사실 저는 그다음 이렇게 저랑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주로 제 영화는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느끼한 나레이션과 제 얘기를 많이 풀어내죠. 다행히 아픔이 많지 않으셨던 모양이네요. 네? 아픔이 스스로는 많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본인 말씀하래. 그게 제 아픔을 건드리는 거죠. 네, 제 아픔을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고 건드리는 건데, 근데 제 영화는 제가 좀 바보처럼 나와요, 항상. 네, 설정 자체가 일단 바보입니다. 모르는 사람, 부족한 사람, 바보. 네, 최근에 나온 영화도 이제 바보도 써먹었고, 모르는 사람도 써먹었고, 이제 미선적인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실제 그렇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그려드리고 합니다. 이건 어떤 영화에서 이제 영화 언어로 동일화라는 게 있거든요. 동일화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여자모적인 건데, 내가 잘나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관객들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내가 바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제가 점점 알아가는 이 동일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생각인데, 전략이라기보다는 실제 제가 바보고 약간 위선적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영화를 하고 있어요. 네. 주로 그 감독님 영화 필모그래피를 계속 보니까 할매꽃 아까 보여주신 영화도 그렇고 용산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논란거리나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많은 다큐 감독들이 그런 걸 하셨지만 그런 거는 아까 강연중에 말씀하셨던 시대정신이라는 것과 부합하는 건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이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때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야기는. 근데 이명박근혜 들어와서 저희 다큐판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지겹게 많아서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일들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좀 짜증나는 호황이 있긴 한데, 너무 답답하지. 뭔가 막히는 마음,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영상해야 되는, 영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산 3사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4대강 이야기라거나 지금 미랑 이야기도 있고요, 손준탑 이야기도 있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독립다큐 하시는 분들이 개성들이 무지 강한 것 같아요. 각자의 시선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들의 대변인이 돼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영화를 찍기도 하고요.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혹은 이 관객들이 질문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요소들을 가져다가 다양한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고, 같은 사안을 여러 이야기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만을 가지고 하진 않고요. 최고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 중에 하나는 경계에 관한 영화도 있어요. 국적을 넘어서는 이 경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큐멘터리 다양한 소재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권력으로, 절대 권력들이 소외받는, 제가 소외받고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세월호 시민기록위원회 영상 다큐팀에도 소속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제가 딱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서 한 분이 파견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대책위원회가 있을 거고, 기록단이 있고, 그 외에 한 두세 팀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단에 제가 푼영상이라는 디저트단에 일하고 있는데, 저희 감독님 한 분이 거기가 계시고요. 매일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단에 사무실 출신의 다른 감독님과 동명화 감독님 계속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각자 역할들이 달라서 기록단은 유가족 분들의 일상을 계속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계시고, 국민대책위는 국민대책위 사는 활동들을 위한 영상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이빙게이지라는 영화도 사실 나왔죠. 부산 영화제 상영하게 될 텐데, 그 영화는 또 다른 PD분들이 이렇게 독립 PD분들이 하시기도 하셨고, 다이빙게이지는 동명 감독님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러 분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안에는 그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죠. 백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이렇게
얼마나 지금 연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각자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자료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영상 만드시는 분들 있으시고. 저는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큐 영화를 찍으시고 소위 이제 독립영화 쪽 분들은 투자를 받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어떤 희생적이라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이제 투자를 받아서 뭘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일반 방송에서 하는 그 다큐는 일단 빡빡하잖아요. 일단 뭐 타이틀 자체가 방송국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혹은 이제 기자들이 요구할 때도 기자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중 취재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위치인데 사실 이제 다큐 PD들은 그런 위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중 취재를 할 때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이제 극복하시는지 궁금하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전에 정말 그래서 짱하고 KBS 이런 거 만들어 붙이고 다녔어요. MBC 붙이고, 프레스 붙이고 다니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투자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건비 빼놓고는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시간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저희 영화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 말 싫어하는 감독님도 진짜 많으신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 인건비 빼놓고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카메라 있죠, 뭐 편집기야, 뭐 컴퓨터 한 대열이 있으면 되고요. 후반 작업비가 좀 들긴 한데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완성도가 이제 고민이 되어지면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사무실 예를 들면 저희는 그 대기업 받지 않고요. 대기업이 돈 준다고 받지 않고 저희가 그 지향하지 않는 단체들 이런 받지는 않고요. 공적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 기금이라거나 영화진흥위원회 기금이라거나 서울영상이 이렇게 뭔가 지역별로 혹은 그 정부 기관 안에 공적 기금이 있어서 그걸 많이 받고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참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깎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이제 바닥을 기고 있고요. 많이 힘들어지긴 한데 약간 그걸 생기죠. 오기 같은 거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뭐 못할 거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계가 문제이긴 한데 생계도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괴짜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선입견과 독립영화도 못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선입견이 그렇지 않고 다 잘 먹고 살아요. 이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영화는 세상을 못 바꿀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는 예를 들면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을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영화를 찍는 사람은 어찌됐건 중산층이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그들처럼 굶주리거나 아프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영화 찍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영화 찍는 사람은 어찌됐건 그 시선 자체가 그 아픈 사람들의 시선과 맞닥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영화는 하나의 부르주아지들의 상부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들과 시선을 맞춰가는 일, 도대체 부자는 아니고요. 시선을 맞춰가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 긴 과정이 사실 다큐멘터리스트가 되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최저임금은 못 받고 살지만 다 먹고 살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신중 취재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사무실 제작한 영화 중에 탐욕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봉을 했었고 수파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안에 그 삼성 그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화면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방송국도 뭐 이렇게 예약해놓고 검열하고 청소 다 해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삼성 반도체 그들 이런 노동자들도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이 가려져 있는 공간인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영화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국회의원도 등려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얻어봐도 안 돼. 이거 오프더레프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 판에 있던 감독님 중에 PD 분양 KBS 저기가 추정국 싶은 PD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삼성 허락받고 찍은 화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상 추정국 싶은이 쓰지 않았던 화면들이 남아있었는데 수원에 하면서 달라 가져가십시오. 네, 그거 갖다가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그거 생각하시면 문제 제기라면 문제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KBS PD가 준 거기 때문에 일단 KBS와 삼성이 문제가 될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를 그 PD 친구랑 쓰지는 않았으나 근데 이제 아마미 돈은 저희 영상을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들의 영상도 갖다 쓰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 뭐 엄청나게 하겠죠. KBS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되게 작은 영화도 건들지도 않아요. 네, 나중에 좀 건드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답답한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가 되면 KBS나 지상파 카메라는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카메라 비싼 카메라거든요. 막고 없으면 때려요. 일단 중경들이 와서 커터 던집니다 진짜로. 뭐라고 하면 멱살 잡고 싸고 예전에는 정말 카메라는 존중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 민초화 누가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크 보고 선별해서 무시까지 합니다. 뭐하는 애지 뭐 이렇게 무시도 많이 하고요. 속상하긴 한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일들을 지상파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위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삼성 그런 화면들 이제 선별을 찍었다가 안 쓴 거 이렇게 딱 빌려다가 영화 만드시고. 근데 혹시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윤리에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게 뭐 불법적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지금 그건 뭐 불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허락되고 찍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진실을 알게 된다는 어떤 그런 대의명분에 그냥 녹여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찍힌 영상인데 그게 만약에 다수 관객들이 혹은 그 제작자들이 인정한 범위라면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쓰이는 영상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쓰여서 잘 나오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항상 지켜야 될 것들, 아주 객관적인 중립의 위치에 내가 어떤 한 방향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중립에 서 있지 않은 영화는 굳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인정한 절대악이 있다. 근데 이 절대악에 이 신중을 확증을 줄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 네. 유혹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걸 쓸지 안 쓸지 그런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유혹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전에 어떤 그런 윤리의식 이런 걸 어떻게 뭐 특별히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걸 뭐 어떤 나름대로 무슨 작가회라든가 저희 협회처럼 네네네. 그런 모임들 속에서 성문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다른 이제 과정 속에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건 뭐 체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심. 네네네. 이건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 찍히는 대상에 대한 교육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였을 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들이 이걸 같이 갈 수 있다면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과 함께 이끌어나가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윤리라고 하는 게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도덕과 윤리 이런 말들이 되게 애매한 말 같은데 뭐가 윤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윤리 찾는 거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이제 영상을 틀어주셨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감독의 작품은 사실 못 봤는데 용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조금 반영하면은 저희 매그넘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네네. 사람들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전을 하고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그 표상만 보여주는 그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고독고 이상 되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사실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의 어떤 이해와 그렇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윤리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그들의 표상적인 거를 찍어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이제 네네. 버는 그런 수단 그 이상 이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독수리 앞에 놓여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또 계속 지금 아까 홍준호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독님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이게 어떤 이제 창작물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윤리적인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어찌됐건 관계 이야기거든요. 관계 이야기인데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하는 사람들 대부분 대상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찍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아주 평범한 걸 특별한 걸로 만드는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대가라고 불러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저처럼 내공 없는 사람은 이야기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있다는 이 말, 그리고 카메라를 찍는다는 이 말 자체에 이미 저는 이 비윤리적인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닫는 과정, 내가 어느 순간에 뭘 찍던 그리고 내가 찍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찍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다큐멘터리들 특히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이나 전 방송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 다큐멘터리들 보면 이 찍어내는 다큐멘터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1세기의 북미나 유럽에서 찍는 80% 이상의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굶주린 사람들. 물론 따뜻한 카메라입니다. 일단 근데 기본 전제 자체가 아픈 사람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 고통받는 사람들, 마라톤 열려자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산 넘어 잘 타는 사람, 춤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그 태도 자체에 저는 이 완성도는 물론 뛰어난다 하더라도, 완성도라고 하는 건 촬영이나 소리라거나 편집부를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본에, 기저에 깔려있는 건, 어쨌든 그 대상을 대하는 이 작가의 윤리나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이게 각자의 화법들이 있잖아요. 글 써도 이건 내 글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를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것 같아요. 카메라 몇 컷만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일 것 같아. 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독립영화와 다르게 그런 영화들이 가지는 일률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극복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극장을 만드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들이고 똑같은 포맷의 흐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기계에서 뽑아낸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주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까, 실천하게 만들까, 일방적으로 받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창작물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화 영역에서는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윤리. 그게 저는 극복되어가는 과정이 다큐멘터리 완성해가는 과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하신 윤리가 소위 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될까요? 저는 처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이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진현 씨의 그 찍는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분명 하나의 대상이지만 충분히 그거를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사실 감독에게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극영화와
차이는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첫 시간에 했죠.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했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위에서 이제 물어보면 뭐 하는 사람이 영화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극영화가 사실적이고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훨씬 더 왜곡되어 있는 집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곡되어 있는 집이 너무나 많은 이런 딜레마 안에 있는 영화들이 있고 이 서사 이야기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 거시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보시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영화적인 진실이 될 수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만드는 이 창작자인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실제적인 영화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감독의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윤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절대 다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네. 하나만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는 다 일반 기록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기록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만드신 작품 자체도 하나의 그 어떠한 사실이 아카이빙 되어 있는 수준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용산 사태라고 하면은 그 여러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작품이 나온 거고 그 사전에 이제 사전 조사하면서 보셨던 그런 문헌들, 사진들, 그리고 취재하면서 했던 메모들, 그리고 취재 인터뷰, 그리고 어디서 이제 공적 기금에서 받아온 그런 예산과 관련된 그 세트가 모였을 때 그게 저희한테는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 PD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찍었어도 만약에 이러한 모든 어떤 맥락이 잘 아카이빙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의 다른 사람인데 그 영화로서 접근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제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걸 이렇게 찍었구나. 아는 것 자체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일반 상업 영화도 그렇지만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런 그 영화 그 찍는 자체에 대한 아카이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감독님도 본인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카이브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적인 아카이빙 활동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우리 제작비 얼마냐? 아무도 몰라요.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니 뭐 어느 순간 되긴 되고 있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충 적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그 돈이 받아지지 않고 사실 다 제작비로 쓰여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광범위한 시간을 다른 장르에 비해 쓰기 때문에 3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풀영상연단체에서는 예전에는 제작일지라는 걸 썼었어요. 매일 촬영할 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그 변화와 추이에 있어서 돈을 받았다 어디서 그걸 다 기록하게 돼 있었거든요. 다 문서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작일지가 따로 책으로 한번 나왔을 정도로 디지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디지털화 되면서 그래서 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문제.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 안에서도 이제 그 연구 하시는 감독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진이에서 이렇게 수주받아서 그거 연구만 하는 감독님도 계시고요. 최근에 책도 나온 게 있긴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완벽하지 않고요. 너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도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 막 내가 뭐라고 진짜 없대요. 저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없을 테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조금씩 체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방송품이나 다른 이제 상업 영화, 출보나와 같이 못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그 영화를 찍는 삶 자체가 실제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밥 먹고 이 살아가는 삶이나 지금 가방에 카메라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찍는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아카이빙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그 프로덕션 자체 아닌 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는 원맨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혼자서 다 해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굳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PD가 생기고 뭐 이제 작가들 조용조용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영역에서 저희가 무슨 독립분들도 아니고 뭔가 다음을 위해서 또 혹은 저희를 위해서 해나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만 갖다 쓰지 우리 건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나쁜 습관들이죠. 혹시 결혼 네. 네. 자녀 얘가 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자녀분들이나 네네. 아내분이나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큐 같은 거 만들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정말 되게 와이프하고 정말 로맨틱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와이프랑 저랑 뭐죠? 결혼식 비디오도 안 봤어요. 찍어놓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비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른 영역에 본 적이 있겠구나, 결혼 받겠구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보겠죠. 아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지해주고 인증이 해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지애적 결합이셨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매력. 제가 어디 매력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네. 제가 그냥 순전히 부여하고 가달라고 이렇게 저랑 살아주시는 것만으로 제가 항상 감사하면 싸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감독님 처음 뵀을 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되게 좋은 카메라 쓰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기부들도 신경도 많으시고 이런 태블릿 PC도 쓰시고 하는데 아 이거요? 버린다고 해서 근데 핸드폰은 완전 스마트폰으로 바꾸시고 지금 투지폰 사용하시거든요.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투지폰을 아 그래. 뭐 저는 그렇게 디지털적 인간은 아니어서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쌉니다. 한 달에 8,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연봉이 한 공적인 연봉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연봉이라서 일단 많이 걷고요. 물론 차도 얘기들 때문에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카메라의 동영상이 너무 좋아해요. 이 카메라 동영상 찍어서 제 영화에 쓰거든요. 이제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거친 느낌, 그래서 저는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주시면 욕먹는 얘기긴 한데 그 음악을 다시 고음 녹음기로 다시 돌려요. 아주 이쁜 소리 거잖아요. 그걸 고음 녹음기로 돌리면 뭔가 기계 소리가 들어가요. 이 음악 감독님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쨍한 것들이 별로인 것 같아요. 쨍한 것들. 그래서 뭔가 좀 거칠고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의 세대는 아닌 시대는 아니고 저는 그 세대도 아니긴 한데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얘가 근데 말씀을 주셔서 전화 받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다른 투지폰 똑같은 걸로. 똑같은 네, 다른 거 쓰기 힘드니까 이게 이미 익숙해졌는데 다른 거 쓰기 힘들어서 다른 똑같은 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는 결국 음악이라고 할까요? 배경음악은 참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효과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선생님도 음악을 직접 고르고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녹음하신 거는 이제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 쓰는 걸 반대하는데 영화에서. 네.
저는 나레이션 정도는 듣지 그 이상의 배경음악은 음악이나 자막이나 배경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정작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기억했던 현 시간에서 이야기가 다 풀려야 되는데 네. 그게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슬퍼야 되는데 화면이 안 슬프면 어쩔 수 없이 음악을 씁니다. 슬퍼야 되니까. 더 과한 음악을 쓰지 않고요. 뭔가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화면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때 자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좀 뭔가 감정을 조금 실어줘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 나레이션을 쓰거나 나레이션은 저는 다른 의미로 쓰긴 하는데 그냥 정작 안 될 때 쓰는 저는 2차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의견에 반대하는 많은 다른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뭔가 첨가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 부족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여쭙는 거는 아무래도 결국은 다큐멘터리는 뭔가 이렇게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작가 중이라고 할까요? 작가가 확실히 제일 중요한 비중을 그분의 시선이라든지 그분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분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그런 이념적이나 뭐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걸 좀 계속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혹시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도 결국은 그런 게 아무튼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세상에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기록 결국 이제 선별을 한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 저희가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결국은 내 판단은 늘 좀 긴장감도 유지해야 되고요. 아는 것도 좀 알아야겠지만 또 뭐가 그렇게 건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저는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 아카이브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문학적 상상력 같은 거, 사회학적 상상력. 예를 들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해서 어떤 자료들을 그러니까 충분히 섭렵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모은다. 이건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그 자료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과거로 소환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론은 저는 상상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요리스 이벤스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요리스 이벤스 박물관, 아무튼 무슨 박물관에서 저거 다시 복원하는 화면들이거든요. 근데 복원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말씀하신 거랑 정말 상통하는 건데 복원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화면 필름들이. 근데 요리스 이벤스가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메모들 다 아카이빙이 돼 있었던 건데 그 메모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두 버전으로 만듭니다. 또. 그러면 이제 다리라는 영화인데 하나는 다리가 거꾸로 흘러가는 거고요. 하나는 다리가 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리스 이벤스는 처음 게 맞았을 것을 축구장 한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의 문헌과 그 메모와 지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걸 복원해냈는데 정말 저한테 정말 그 강렬한 인상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요리스 이벤스 영화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들, 이런 연구와 결과들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고무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상력을 위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방식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거 뭐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하여간 진압처럼 기존에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정체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으면 상상력이 늘어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또 상상력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 듣는 것들. 끊임없이 이렇게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해체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제가 능력 없는 건데 사실은 항상 와이프한테나 주위사람들에게는 내가 편안해지는 동안 안 나와 이런 식의 집을 산다거나 돈을 축적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저축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어떤 나의 어떤 쓰는 것 위에 어떤 것들을 축적하는 행위 혹은 나의 어떤 안위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저를 좀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아는 감독님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뭔가를 소유한다거나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들에 문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잘하셨다가 정말 영화를 금영화에 예를 들면 정말 어느 순간 유명해지는 영화가 이상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삶에서 우러나오기 전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삶이 그렇게 변하다 보면 당연히 창작물도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시대에서 이 상부 구조가 아닌 하부 구조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내가 상부 구조로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이 하부 구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렇게 재인식할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질문을 너무 긴 썰을 풀었네요. 다른 질문은 있으시나요? 오늘 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연습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작업 화제곡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런 말을 하는 제 영화를 한번 보러 한번 기회 되십시오.